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스타이너거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석박통합과정 이제 1학기 차인 여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Clustering Predictive Structures at the Scale of the Non-Protein Universe라는 논문이 이제 네이처에 나와서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 저희가 다룬 거는 그 알파폴드 2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대한 예측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클러스터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에 대한 지식을 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알아가고 도움이 되는, 여러분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되도록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폴드2가 단백질 생물 정보학을 혁신했습니다. 오랫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단백질 서열을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문제를 꽤 높은 정확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최근에는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PDB에서는 20만 개 정도의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2억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단백질 서열을 통해 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단백질 구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 예측 데이터베이스 추이는 작년 7월부터 21개 프로테옴에 기반해서 36만 구조 예측 데이터베이스가 작년 7월부터 36만 개에서 지금은 이제 스위스 프로과 트로피컬 디지즈까지 예측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2억 개의 유니프로 TR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페이스북에서 만든 ASM 폴드라는 그 구조 예측 툴까지 나와서 메타지놈 데이터베이스인 매그니파이 데이터베이스 기반해서 6억 개의 구조 예측 데이터베이스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약 8억 개의 단백질 예측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냐? 기존에는 이제 서열 검색을 통해서 놓치는 리모트 호몰로거스들이 많았습니다. 이 두 서열을 보시면은 시퀀스 아이덴티티가 16%밖에 되지 않는데 이 둘을 이 둘을 호몰로거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 둘이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둘은 꽤 기능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둘이 약 10억 년 전에 분화를 했기 때문에 이 서열이 이렇게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서열이 많이 이렇게 분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서열 검색을 통해서는 이 둘의 호몰로거스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서열 검색에서의 서열 연구에서 한계였다면은 이제 구조 검색을 통해서 이러한 리모트 호몰로거스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스트럭처럴 아이덴티티가 이전에 시퀀스 아이덴티티에서는 16%였던 것에 비해 스트럭처럴 아이덴티티는 54%로 그 이제 둘의 유사성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기존에 알지 못했던 단백질과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알파폴드의 유사 구조에 따라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로, 지금 슬라이드가 자꾸 제가 예측하지 못해 넘어가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클러스터링이라는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기법의 하나로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것들이 묶어서 분류하고 살펴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빅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직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비교 소프트웨어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하나의 단백질 RDRP라는 단백질을 80만 개의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검색할 때 드는 소요 시간은 이렇게 1시간 1분도 아니라 기존의 소프트웨어로는 일주일 혹은 하루가 걸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80만 개라는 게 전체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0.37%밖에 안 되는 적은 분포임에도, 적은 그 비율임에도 이 정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프랙티컬리 연구하기에는 불가능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폴식이라는 툴을 개발을 했고요. 이 툴을 통해 이러한 속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일주일이나 하루 걸렸던 구조 검색의 시간을 5초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폴식은 기존 소프트웨어보다 약 10,000배에서 100,000배 정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만 배 정도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툴 또한 저희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공개되어 있어서 만약 단백질 구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이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연구를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속도 문제 빼고도 다른 문제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2억 개 데이터 매칭은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2억 개의 유니프로 데이터베이스를 클러스터링해서 수백만 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 수백만 개 클러스터를 통해 2억 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나이브하게 모든 짝을 짓는다면 필요한 매칭 개수가 2억 개 곱하기 2억 개가 되어서 약 4경계의 매칭 개수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매칭 개수, 연산해야 되는 개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링 클러스터를 통해 리니어 타임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문제 또한 해결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이 데이터 개수이고 Y축이 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점선 안에 있는 것이 저희 링클러스트 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이고요. 다른 툴들을 보시면은 이 Y축으로 솟아올라서 지수함수로 그 데이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함수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링클러스트는 이렇게 데이터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소요 시간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2억 1,400만 개 데이터 클러스터링을 20 곱하기 2억 1,400만 개 매칭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툴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논문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네, 사용하고 클러스터링에서 많은 속도의 이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폴식과 링 클러스터를 합쳐서 폴식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구조 빅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식이라는 매우 빠르고 센시티브한 구조 얼라이너와 링 클러스터라는 리니어 타임으로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툴을 합쳐서 네, 저희 또한 이번에 전체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를 클러스터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번에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 파이프라인인데요. 이렇게 2억 1,400만 개 단백질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를 MM6를 통해서 먼저 서열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은 컴퓨팅적으로 그 너무 많은 클러스터를 좀 줄이고 싶었던 것과 원래 알파폴드 V 버전 3에 있었던 그 리던던트 프로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나온 5,230만 개 클러스터 중에서 각 클러스터 안에 PLDDT가 가장 높은 프로틴들만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PLDDT란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게 되는데 알파폴드 자체에서 자신이 얼마나 단백질 구조를 잘 예측했는지 컨피던스 점수를 공개합니다. 그것이 PLDDT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각 클러스터에서 알파폴드가 가장 자신 있게 예측한 프로틴들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하이 PLDDT 단백질들을 다시 폴식 클러스터링을 해서 구조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고 저희가 이제 1,880만 개 클러스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래그먼트와 멤버가 하나밖에 없는 싱글톤 클러스터들을 제거해서 최종적으로 230만 개 클러스터를 얻게 되었고 저희는 이것을 AFDB 클러스터스라고 부르면서 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억 1,400만 개의 단백질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억 개의 단백질을 200만 개로 줄여서 이 묶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분석한 줄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크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단백질들을 탐구해보는, 분석해보는 연구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볼루셔너리 어널리시스를 진행했는데 단백질에 대한 혹은 단백질을 통한 새로운 진화 지식을 예, 그 진화 지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뉴 도메인스에서는 유사 구조를 통해 새로운 도메인들을 연구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크 클러스터 미지의 단백질에 대해 진행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저희 질문은 디노보 미지의 단백질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첫 질문이었습니다. 피팜도 모르는 피팜이라는 것은 이제 서열 기반으로 단백질의 기능 도메인을 찾아서 어노테이션 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피팜으로 알고 있는 유니프로셋 이 피팜을 통해 밝혀진 유니프로셋 도메인이 유니프롯 안에 피팜을 통해 밝혀져 있는 단백질이 밝혀져 있지 않은 단백질이 23%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열로 이 기능 도메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구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기능을 모르는 단백질들을 저희가 구조라도 알게 만듦으로써 이 미지의 단백질 영역을 더 좁혀서
우리가 모르는 단백질을 좀 더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능적으로뿐만 아니라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클러스터를 찾아냈고요. 그 방법은 이제 AFDB 클러스터를 PDB 데이터베이스의 폴식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PDB는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결정해낸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여기 없다는 것은 저희가 실험적으로 아직 그 단백질 구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폴식을 통해서 PDB에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지 않는 클러스터만 남겼고 그게 약 113만 클러스터가 남았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이제 저희가 구조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시 이 클러스터들을 pfam과 타이거팜 어노테이션이 없는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이제 71만 개의 클러스터가 남았는데요. 방금 이제 다크 pfam이 모른다는 게 23%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다크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크 클러스터의 멤버 수가 적었기 때문인데요. 이 왼쪽부터 보시면은 어노테이션이 있는 것은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없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PDB와 같이 실험 구조 데이터와 pfam과 타이거팜과 같은 기능 도메인에 어노테이션이 없는 저희가 기능과 구조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고 왼쪽 두 개 발을 먼저 보시면은 오른쪽은 AFDB 클러스터인데 방금 말씀드린 다크 클러스터가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크 클러스터 안에 있는 멤버들을 그 2억 개의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로 트레이스업을 해보면은 이렇게 작은 부분 4%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모르는 단백질들은 서로 잘 뭉치지 않아서 많은 클러스터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멤버의 개수는 적어서 실제 그 클러스터를 풀어 헤쳤을 때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작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른쪽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 X축은 이제 클러스터 멤버의 개수이고요. 클러스터 개수가 많을수록 어노테이션이 된 클러스터가 많고, 그러니까 파란색 영역이 많고, 왼쪽으로 가서 두 개 혹은 네 개처럼 클러스터가 작아질수록 어노테이션이 적은, 어노테이션이 없는 다크 클러스터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크 클러스터의 기능을 예측한 연구를 또 진행했습니다. 방금 나온 다크 클러스터를 저희가 딥프라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에 넣어서 기능을 예측했는데요. 이 딥프라이 인공지능 모델은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진 온톨로지와 진 온톨로지라는 기능 어노테이션과 엔자임 커미션 넘버라는 효소 넘버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측했을 때 그 다크 클러스터 중에 약 9만 8천 개, 그 다크 클러스터 약 14%만이 예측 점수가 0.5가 넘는 스코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밝혀낸 다크 클러스터가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다크한, 그러니까 다크 클러스터는 여전히 다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측된 기능들도 이렇게 상위부터 리스트업을 해봤을 때 상위 세 개가 트랜스멤브레인 트랜스포트 액티비티, 트랜스포트 액티비티, 아이언 트랜스멤브레인 트랜스포트 액티비티로 나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능과 구조를 결정하기 힘들다라고 알려진 막단백질들이 이렇게 다크 클러스터에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다크 클러스터의 기능 예측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크 클러스터를 디퍼를 통해서 예측한 예시인데 보시면 이 네 예시 모두 그 PDB,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을 알려지지 않은 클러스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뭔가 그 구조가 단백질이 실제로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 율건 야네스라는 케임브리지 연구원이 진행해 주었고요. 다음으로는 이볼루셔너리 어널리시스를 진행했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진화 지식을 뽑아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러스터 중에 사람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들의 최소 공통 조상과 그 사람 단백질에 붙어 있는 진 온톨로지를 이렇게 그래프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통 조상이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이콜라이랑 이스트가 있으면 둘은 이제 트레이스업해서 셀룰러 오르가니즘에 만들어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사람과 원숭이는 뭐 프라이메이츠 이쯤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둘의 공통 계통을 따라갔을 때 공통 조상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찾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 구조가 언제부터 진화가 시작됐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을 따라서는 LCA를 저희가 분포를 했고요. 보시면 셀룰러 오르거니즘, 그리고 유캐리오트처럼 진핵생물, 메타조아 콜다타에서 호모사피엔스까지 나열을 하고, X, 그 X축으로는, X 방향으로는 저희가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사람 단백질의 진 온톨로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점은 이뮨 리스폰스 행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측 밖의 셀룰러 오르거니즘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뮨 리스폰스라는 거는 저희가 진핵생물 뒤에서 발현됐다라고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셀룰러 오르거니즘이라는 최소 공통 조상이 있다라는 것은 그 클러스터 안에 사람이라는 게 이미 진핵생물이니까 무언가 박테리아 혹은 알키아에서 나온 멤버가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의 최소 공통 조상이 셀룰러 오르거니즘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부에 있는 클러스터에 그 박테리아 단백질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박테리아 히스톤이 나왔습니다. 이 박테리아 히스톤 다른 논문에서도 검증한 것을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또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가운데는 인간의 인터페론 AIM2라는 프로틴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박테리아 프로틴 클러스터 멤버를 발견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CD4 프로틴과 유사한 박테리아의 프로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핵이라든지 이런 면역이라는 이 기능을 띠고 있는 인간의 단백질이 그 그 분기점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데서 발현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그 구조를 우리 진핵생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점을 시사하는 발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 도메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도메인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안에 있는 대표 단백질들을 뽑아서 그 레퍼레젠티티브 대표 단백질들을 서로 모든 대표 단백질을 모두 대표 단백질에 그 구조적으로 정렬하는 all vs all을 진행을 했고요. 왼쪽부터 보시면은 예를 들어 representative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전체적으로 단백질이 비슷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pfam1과 같이 국소적인 도메인이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fam1과 pfam1이 이렇게 연결되고 pfam2는 representative C에 pfam2와 연결되고 또 어노테이션이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영역도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얼라인 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했고요. 그 결과를 이렇게 아래쪽처럼 A1과 B, 그리고 AI2와 C, D와 같은 연결 관계를 만들고 오른쪽에 클러스터 간에 연결 노드를 만들고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을 때 비슷한 도메인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관찰을 했고, 그 예시로는 새로운 가스더미 유사 도메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이 가스더미 클러스터들인데요. 그리고 하늘색과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노테이션이 없는 클러스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가스더민 프로틴이고, 이렇게 하늘색, 파란색에서 나온 프로틴들 또한 이 가스더민과 비슷한 도메인을 공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어노테이션이 없는 것들도 이렇게 클러스터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노테이션을 찾는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열은 이전에 대부분의 생물 정보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열을 통해서 저희가 기능과 프로틴 인터랙션, 진화 이러한 것들을 연구했었다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구조를 통해서 생물 정보학을 진일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연구를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이전에 찾지 못했던 저희 통찰과 어떤 지식들을 구조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는 이제 2억 1,400만 개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조를 클러스터링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약 4%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단백질,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단백질을 추출하고 그들의 기능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화관계의 사례를 제시하였고요. 새로운 도메인, 가스더민과 같은 새로운 도메인 연관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웹사이트에 공개했기 때문에 이 저희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단백질을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유니프롯 아이디를 통해서 단백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대표 단백질과 멤버 간의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조를 온라인에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클러스터 또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그 유사한 클러스터와 어떻게 구조가 비슷한지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유니프로트 아이디 말고도 진 온톨로지라는 기능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또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클리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뉴클리어스 진 온톨로지가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클러스터들을 찾을 수 있고 그 텍소노미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최소 공통 조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커리키아 콜라이를 검색하면은 이 콜라이를 최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이 PDB 파일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구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렇게 클러스터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저희 클러스터 데이터가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 공식 사이트에 연동되어서 저희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알파폴드 DB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클러스터를 통해서 다른 유사 멤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과 취리 연방대학교 페드로 벨트라우 교수님, 그리고 EBI 유럽 생물정책 연구실하고 같이 했고요. 저랑 이니고랑 공동 제1저자로 연구를 하고, 이 율건 야네스 연구원은 그 다크 클러스터 기능 예측을 해주고, 밀러과 캐메론은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엘리랑 현빈 선생님은 저희 이 논문 작성과 데이터 비주얼레이션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렇게 외국인들도 있는 이런 약간 국제적인 연구실이고 연구하기 굉장히 네트워크도 잘 연결해 주시고 서로 협력적인 분위기라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